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회원사들이시고 해서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을 지금 제가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아침 7시 반에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 7시까지는 대개 다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회장단이신 우리 이운영 회장님, 또 주진우 회장님, 허진규 회장님, 또 한준호 회장님,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그 무역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 애국자들께서 오늘 이렇게 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우선 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세계 경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특히 무역업계, 또 무역의 역할, 수출의 역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무역의 역할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10년 역사를 봐도 수출이 우리나라 성장의 한 70% 정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2009년처럼 어려울 때에는 내수는 마이너스 70%를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마이너스 아주 어려웠다는 얘기고, 우리의 수출이 172%를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을 봐도 그렇고,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 무역업계가 그 성장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장 기조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의 무역이 항상 경제 회복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무역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무역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역협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시작한 일종의 금융위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 말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죠. 아주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까지 평균 8% 이상씩 성장하던 그러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1998년에 마이너스 7%가 넘는 8% 가까운, 마이너스 8% 가까운 그런 성장을 했었죠. 다행히 그때부터,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2008년 외환위기, 세계적인 외환위기가 났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한 일은 우선 여기 모이신 여러 기업 여러분, 회장님, 사장님들께서 정말 기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R&D를 늘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또 우리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확충하고, 노동시장도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 또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98년도부터 당연히 10년 동안 꾸준히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정권이 바뀌었든 바뀌지 않았든 이 정권을 넘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외환위기는 결국 미국, 구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선진국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죠. 다행히 우리는 그동안의 10년 동안 우리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이번의 위기는 물론 어려웠습니다만 비교적 조금 가벼운 감기로 이렇게 앓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2008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기는 시작됐으면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가 낫고, 두 번째로 전 세계가
이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사실상의 G20 회의라는 것이 2008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20개 나라가 정상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9년 4월에 런던, 그리고 9월이죠. 피츠버그,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한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후진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그 과거와 같은 그러한 경제 위기였다면 아마 지금쯤은 전 세계가 다 회복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정말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타격을 가한 금융위기고, 또 개인의 신용위기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예를 들면 IT 버블이 터졌다든지, 뭐 경제가 좀 실물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시작됐냐? 지금 그 미국 그 연방은행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의 부총재를 하는 그 제넷 옐렌이라는 여성 부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 세계의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중비은행의 총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한 9월쯤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조선호텔에서 아침을 하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왜 이번 위기는 오는 것을 왜 미국의 모든 전문가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냐? 미국 재무부는 물론이고 연방은행도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참 이번엔 어떻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아무도 예측도 못했고, 얼마 전에 연방은행의 회의록이 대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어느 연방준비은행의 그 보드 멤버 중에 한 분의 무슨 골프 실력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한 것이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옐렌 이 양반도 정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했던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분 아시지만 LSE라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영국에 있는 좋은 경제 경영 이쪽을 하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앞으로의 경제학자들은 왜 이런 위기가 오는지를, 왜 몰랐는지를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마일드하게 얘기했지만 영국 여왕으로서는 이런 그 일상적인 행정에 개입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굉장한 질책을 한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에서 그 위기를 또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첫째로 10년 넘게 계속 미국이 적자를 보였습니다. 무역에서의 적자죠. 그럼 무역에서의 연간 5천억 불 가까운 적자를 내는 거를 무엇로 메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메꾸고 있는 것이 중국으로부터의 외환 유입, 또 일본으로부터의 유입, 또 우리나라도 꽤 샀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죠. 우리나라 외환위기에서 봤듯이 98년도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전부 다 생활을 줄였습니다. 금도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무슨 공기업을 팔기도 하고 생활을 줄였던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생활을 줄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물론 관저가 스프링밸리라고 아메리칸 대학 옆에 굉장히 좋은 주택가에 굉장히 좋은 관저를 미국 대사 관저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면 사실은 우리 관저는 글쎄요, 한 중간쯤 될까요? 더 좋은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물론 소득을 많이 버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무슨 뱅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버는 분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은행에서 빚을 계속 얻는 거예요. 빚을 얻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데 빚을 왜 얻느냐? 너무나 금리가 싸니까. 왜 금리가 싸냐? 적자가 나면 돈이 부족해가지고 금리가 올라야 돈을 덜 빌리고 소비도 줄이고 투자가들도 투자를 조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 계속 중국, 일본, 한국 또 딴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소비 수준, 생활 수준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달러가 가장 전 세계의 거의 뭐 무역의 한 80%를 달러로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은 부도의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필요하면 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고 그 돈을 괜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인플레가 돼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생활을 줄이려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항상 금리가 저금리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소위 그 파산될 염려도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환율은 항상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촉진되고 이제 이런 그 체제가 한 10년 넘게 유지가 돼 왔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은 돈은 몰리고 쓸 데는 없고 대출은 안 되니까 어디에 대출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주택 소위 대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택 대출이 거의 뭐 엄청나게 낮은 이자로 조건이라는 게 대개 저희는 이제 다운페이라는 거를 얼마 하지 않습니까? 다운페이를 거의 안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당시에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국가의 정책도 소위 중산층에게 주택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공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데 그 보증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입에 의한 소비, 주택 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주 최고 권위가 돼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도 가끔 필요할 때는 클린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두 시간 얘기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는 기자실에 클린턴 대통령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는 비판도 하지만 대부분은 또 좀 엔도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체적인 그 인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붐의 이 버블의 씨앗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저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항상 주택값이 오를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하고 꼭 쓰는 겁니다. 그리고 꼭 쓰고 돈을 빌려 쓰다가 나중에 보면은 집값이 더 올랐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바꿉니다.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그럼 에퀴티라는 게 생기는데 그 집값의 자산이 더 느는 거죠. 그럼 그거는 또 다시 찾거나 융자를 또 받아가지고 또 쓰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버블이 터진 것이 2008년의 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왜 터졌느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집을 짓던 분들이 갑자기 안 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떨어지나 보다. 항상 패닉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집을 갖다 막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집값을 기초로 해가지고 각종 소위 담보대출부 채권들을 기초로 한 많은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실물 거래에 바탕을 안 두고 금융적인 거래에 기초를 둬가지고 엄청나게 확충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환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말하자면 연쇄적으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립니다. 그러한 소위 정도를 벗어나는 국민들의 생활, 그것을 뒷받침하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저금리, 거기에 따르는 차입의 증가, 또 주택 차입의 증가, 주택 건설 경기의 버블, 이런 것들이 2008년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엇의 위기로 귀착이 되느냐 하면은 결국 그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팔고 그리고 상환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의 위기로 닥쳐온 겁니다. 그 금융기관의 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또 구라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원인은 대개 좀 비슷합니다. 그럼 그럴 때 대개 어떻게 하느냐? 딴 방법이 없죠. 하나는 은행들을 파산시키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국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런 은행들을 살려서 구제를 시켜가지고 그러나 조건을 붙이는 거죠. 뭐 이사진도 퇴진하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구조조정을 하는 전제 조건하에 국가가 대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IMF 외환위기 90년도 말에는 IMF가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잘못된 은행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안 되면 파산을 시키는 쪽으로 정책 어드바이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구라파하고 미국의 은행, 물론 작은 은행들은 꽤 많이 망했습니다만 워낙 큰 은행들이 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피하게 국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재정 위기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라파는 재정 위기가 그리스 같은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국민들의 과도한 복지 이런 거를 뒷받침하다가 거덜이 난 것이 첫째지만 또 그런 금융위기가 있을 때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출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가 나빠지고 위기니까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금융위기가 다시 국가 재정위기로 지금 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소위 티파티라는 2010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명이 국회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35명 중에 70명이죠. 전부 다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죠. 미국 의회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은 정부가 그럴 때는 지출도 좀 더 해야 되고 적자도 좀 이렇게 감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70명의 임무는 국민 생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넘버원은 국가가 세출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티파티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의회에서. 국회의장이 공화당이지만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70명이 다 반대한다고 해버리면은 의안이 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결국 재정이 먼저냐 경제 회복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2년 동안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정부에서 오래 있어서 사실 미국의 대사로 있으면서 그런 정책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여기 있을 텐데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경제개혁, 이 사회개혁의 증인이 돼주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국 대사가 내가 미국 대통령을 좀 알아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도움도 안 되죠. 표가 도움이 됩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굉장히 고마워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빨개지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이 양반이 막 웜업이 되는 거 있죠. 그런 게 느껴집니다. 월요일 날인가요? 저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양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악수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 그게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오랜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대사로서 잘한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 실효성도 없는 그 양반의 정치 생활에 도움도 안 되지만 저는 그분의 용기를 계속 북돋아 준 거, 그건 제가 하나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저는 그분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논쟁은 뭐냐 하면 구라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라파도 그렇게 재정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재정을 긴축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경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구라파가 올해 당초에 한 1.5% 정도, 한 1% 정도, 한 0.8 정도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1월 달에 IMF가 예측한 거 보면 마이너스 0.5가 될 거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니까 재정 긴축이라는 거는 독약이죠, 사실은 경제에는. 그런데 워낙 재정이 나빠가지고 이 뭐 스탠드앤푸어스니 뭐 이런 데가 막 계속 다운그레이딩을 시키고 있잖아요. 뭐 불란서도 막 흔들어 버리고 지금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재정 긴축을 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시킨다는 게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결국 민간에 의해서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수출 뭐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정부가 이럴 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미국 똑같습니다. 미국에 지금 무슨 지출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요. 지금 수명이 대개 2달이에요. 2달. 2달 정도 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검토해보자. 또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라는 게 2달에 해결될 턱이 없잖아요. 2, 3년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또 미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세금을 거두면은 그 중에 일부 세금을 뭐 도로세 같은 건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로 치면은 고속도로 기금 같은 데 넣어가지고 도로를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해야 일하는 일꾼들도 생기고 월급도 받아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출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기금에 돈을 넣는 그 법이요. 수명이 딱 2개월입니다. 벌써 또 2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러니까 또 그걸 연장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또 막 싸움박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어려운 의회 환경인데 지난 2년 동안에 한마디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시켜서 재선되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이 협조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한미 FTA입니다. 하원의 435명 중에 278명이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상원 100명 중에 83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83명은 지금까지 상원을 통과한 FTA 중에 레코드입니다.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는 호주가 80표를 얻어가지고 가장 많이 얻었었죠. 그만큼 이제 우리 한미 FTA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출은 못하고 정부가 이제 민간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미국은 수출이 다소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한 1.8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보통 한 3%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면은 아주 낮은 숫자고 사실은 작년에 예측했었던 2.2%보다도 낮은 겁니다. 일본은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죠. 아무래도 이제 쓰나미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좀 나아질 거다 하는 지금 그런 지금 입장에 한 1.7%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은 한 1.8, 그리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 10% 성장을 했습니다만 한 8%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유가는 뭐 이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120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따라서 올해는 환율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원료 같은 것도 구리 같은 것은 상승세에 있고
다행히 이제 금 같은 거는 다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대한 판단은요, 미국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것 같다. 그런 입장이고요. 구라파는 금융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작년 연말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라파의 중앙은행이 직접 국가의 채무를 사주지는 못하죠. 그거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그 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좀 내도 당분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구라파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구라파의 중앙은행은 그 민간은행들이 국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민간은행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다가 거의 뭐 수천억 유로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3년이라면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굉장히 장기 돈입니다. 3년 정도를 빌려줘가지고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쟁력, 국가가 이렇게 발전해야 하는 경쟁력은 아직 형편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의 레슨은 분명한 거죠. 급하다고 그래서 마구 이렇게 지출, 말하자면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지출 많이 하고 또 세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규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합리화해야 되고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이런 것들도 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정부도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노동시장도 탄력적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거기에 하나 더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나요? 항상 그거는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90년도 말에 외환위기도 극복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많이 썼고 이번에 200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도 2009년, 2010년에 우리가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터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거는 갑자기 터닝이 안 됩니다. 천천히 터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지출을 급속히 늘리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도 정말 신중하게 복지 정책이라는 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그건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정권을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좀 일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복지가 넘버원이고 그리고 능력이 없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이런 이 시혜성 복지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그런 복지 정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무엇보다도 저는 첫 번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훈련,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종의 하나의 우리 국민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복지 정책이다 하는 거고요. 어려운 분을 돕는다면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근로, 장려, 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작아가지고 일정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EITC라고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제도가 2007년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은 아마 최근 한 2년 전서부터 한 3년 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해 주는 것은 결국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거니까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복지 정책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돕더라도 결국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복지 정책 때문에 일할 인센티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거는 정말 그거는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하나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지금 구라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그런 겁니다. 너무나 복지 정책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할 인센티브를 저는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를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는 아직 복지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프라이어리티는 교육, 주거, 의료 뭐 이런 쪽에 좀 더 확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도 확충하고 이러려면 결국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 경제 규모가 계속 커야 되는 거죠. 정체하고 있는 경제에서 이런 합리적인 복지는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를 키울 것이냐?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내수 키워야 됩니다. 교육 산업도 더 키워야 되고 저는 이제 산업 쪽에서 교육을 본 거죠. 이 가르치는 쪽에서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의료 이거 키워야 되고 관광 키워야 되고 금융 서비스 키워야 되고 어카운팅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이런 거 다 키워야죠.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그게 우리의 지금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이 기여율이 68%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경제가 만약 5% 성장하면 4%는 수출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수출의 규모라는 게 뭐 한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당연한 거죠. 성장이라는 거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의 늘어나는 규모가 성장이 늘어나는 규모의 70%를 차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수가 늘어나는 거는 30%밖에 안 됐다는 거죠. 2009년 우리가 모든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0.2%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로서는. 그때는요, 우리의 수출이 성장에 기여한 것이 그러니까 0.2% 중에 171%를 기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 한 내수만 가지고 했으면 성장을 한 마이너스 한 2%쯤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 수출이 됨으로써 0.2%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수출이 기여한 것이 172%다. 그러니까 내수가 워낙 우리가 지금 아직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각종 규제 이런 걸 좀 없애고 완화해가지고 내수가 좀 자유롭게 크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수출의 경쟁력, 수출의 중요성 이거는 전혀 감소되지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지금 미국은 성장의 대부분을 지금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의 교역의 비중이 작년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해 주셔가지고 1조 달러 했지 않습니까? 우리 GDP가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율 안 올리고 세금 감면 안 깎고 그러고도 세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조 중소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취업자가 약 309만 정도 됩니다. 2010년에. 그런데요, 이 중에 70% 이상이 그 중소 수출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227만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조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취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우리의 수출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역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 하는데 제가 좀 FTA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까지 8개 국가와 FTA를 했습니다. 근데 칠레하고 2004년 4월에 발효가 돼서 약 7년 지금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교육 증가가 약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평균. 근데 칠레하고는 21%가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2006년 3월에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5년 뒤인 지금 세계 그 기간 중에 증가율이 10%인데 12% 증가했고, 에프타는 뭐 조그마한 나라들이긴 합니다만 8% 증가 21%, 아세안은 10% 증가에 13%, 인도는 25% 증가했는데 인도하고는 2년 동안에 5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발효가 됐고 또 EU하고도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칠레의 경험에서 한번 보니까요, 이 무역은 결국 대기업 또는 뭐 다국적 기업 이런 사람들만 덕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에서 2010년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칠레의 경우에 그 FTA가 되기 전에 수출하고 있던 기업이 2,890개고 수출액은 34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수출액으로는 49%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었고 기업 수로는 94%입니다. 그런데 FTA가 발효된 후에 새로이 수출을 시작한 기업 수가 2,330개입니다. 그러니까 96%가 중소기업들이 새로이 칠레에 수출하기 시작했고요. 금액으로 보면은 31억 불, 81%가 칠레에 새로이 수출하기 시작한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비중입니다. 83%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부품업체가 5,000개가 넘고 또 약 25만 명 가까운 그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만 개 정도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차 하나가 다 중소기업 제품과 대기업이 생산한 것들의 일종의 조립 제품입니다만, 그런 거를 떠나서도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로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그런 것을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경제를 키워야 되고 그래야 복지도 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데, 과거의 예를 보고 앞으로 봐도 당분간은 계속 우리의 수출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내수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우리 국내 시장은 지금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배가 된다 해도 2조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GDP가 100%를 늘어났다 하더라도 2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경제 규모는 62조 달러죠. 미국만 해도 15조 달러입니다. 그럼 62조 달러의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팔아줘야지, 내수 시장 1조 달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경제를 완성시키겠다.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시장이 넓어야죠. 시장을 어떻게 넓히느냐? 원래 WTO 같은 데서 190개국이 모여가지고 관세도 낮추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2002년에 발족시킨 지금 도하 라운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타결될 전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우선 좀 그 경제 동맹을 좀 맺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FTA가 막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숫자로만 봐도 지금 WTO에 보고된 이런 그 FTA 같은 협정이 325건입니다. 근데 95년도 이후에 282건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전체의 80%가 넘는 그러한 그 FTA가 95년 이후 약 17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 각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넓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한국이
FTA에 허비되는 거다. 그동안에 우리 무역협회가 민간 대책위원회를 이끄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여기 국내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사관이 상공회의소와 31개 주의 57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FTA에 대한 그런 그 지지를 호소할 때 그 일종의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우리 무역협회를 포함한 우리 재계에서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EU에 대한 실적입니다. 지금 4달 정도 저희가 이행을 해본 숫자인데요. 관세 효과, 그러니까 관세가 한EU FTA에 비해서 FTA에서 내려가거나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들을 하나 그룹핑을 하고, 아무 영향이 없는, 어차피 관세가 안 바뀌는 품목을 또 그룹핑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요, 지금 지난 4개월 동안에 관세 효과가 있었던 부분의 그 상품들은 1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효과가 없는, EU의 영향이 없는 품목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당연하죠. EU가 지금 마이너스 0.5%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나쁩니다. 그런 와중에도 FTA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EU하고는 인도도, 일본도 FTA가 없고, 대만도 FTA가 없고, 중국도 없죠. 한국만 지금 있습니다. 한국은 그 수혜 품목이 15% 늘어났는데요. 일본은 2.6% 늘어났고, 중국은 0.5% 늘어났고, 대만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만큼 EU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FTA에 의해서 일종의 실적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품목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85%가 늘었고, 금속 공작 기계에는 64%가 늘었고, 원동기 및 펌프는 62% 이렇게 늘고 있다. 합성수지, 편직물, 고무제품, 자동차 부품 이렇게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많은가, 반대가 많은가 하는 겁니다만, 미국은 지금 세계 제1의 국가입니다. 15조 달러의 시장을 가지고 있죠. 세계 GDP의 21%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14배고, 수입 규모가,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규모, 중국이 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입 규모는 1.4배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 시장이고 4위였다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초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게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7위 정도의 지금 미국의 시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늘어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8.5%로 감소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FTA가 발효되고 한 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FTA가 없었을 때보다도 한 6% 정도 늘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장률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늘어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그 상황에서 또 계속 연간 한 4%, 5%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아주 심플한 산수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우리 경제 규모가 GDP가 1조 달러 아닙니까? 그럼 5%, 6% 늘어나면 600억 불이 늘어나죠. 근데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 조세를 GDP로 나눈 그냥 아주 매크로 데이터인데요. 그게 지금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FTA를 하게 되면 12조 정도의 추가 재원이 늘어난다. 그거는 세율을 안 고치고 감면 손 안 대고 아무것도 손 안 대도 그거는 12조 정도가 늘어난다. 그 정도의 재원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교육을 더 좀 잘 시키고 하는 쪽에 우리의 보완 대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FTA를 하면은 대기업만 살찌우고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나라가 아주 소득 분배도 나빠지고 형편없어진다 하는 논리는 우선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라는 게 FTA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의 철학은요, 제가 보면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12조가 더 나오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거죠. 국가가 이미 정책을 발표를 했고 농업도 더 도와주고 어려운 분도 더 도와주고 근로하시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도 더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작품으로 우리가 FTA를 성공시켜서 경제 규모도 키우고 우리나라의 고용도 키우고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중대한 하나의 그 효과는요,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멕시코에서 이 성격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005년에 제가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때 이제 FTA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할 텐데요. 제일 큰 공격이 뭐였냐면은 이 FTA가 되면 우리나라가 멕시코 꼴이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멕시코 제가 그 장관들 몇 사람이 이번 회의에 왔길래 제가 저녁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너 멕시코 한번 평가해봐라. 나프타 때문에 망했냐, 그대로냐, 좋아졌냐. 어떤 사람이 그대로라고 얘기하느냐. 멕시코는 나프타 없었으면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한번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요. 우선 그 전에 멕시코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EU하고 FTA 했죠, 멕시코가. 미국하고 했죠, 카나다하고 했죠. BMW를 비롯해서 모두 다 공장을 멕시코에 가지고 와가지고 멕시코 고유 모델도 생기고 외국 차들의 새로운 프로덕트도 생겨가지고 지금 자동차 산업이 거의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랍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인데요. 그전에는 농산물을 미국이 도대체 수입을 안 했대요. 너희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인스펙션도 문제가 있으니까 못 믿겠다. 근데 FTA에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뭘 해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농산물이 엄청나게 늘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멕시코 맨 남부 쪽인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국내 정책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증거를 숫자로 보여봐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숫자를 그 자리에서 막 구글을 치더니 저한테 숫자를 적어줘요. 제가 지금 적은 걸 여기 가져왔습니다. FTA, 나프타가 되기 전에 1992년에 멕시코가 미국에다가 수출한 규모가 351억 불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406억 불, 50억 불 적자였어요. 그런데 작년 2011년에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규모는 2631억 불입니다. 약 7배가 늘었어요. 수입은 1975불. 이것도 한 5배 늘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역조에서 흑자로 반전이 됐습니다. 멕시코가. 그러니까 이 멕시코를 예를 들어가면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메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양반하고 직접 접촉을 하겠다. 사실은 제가 반대하는 분들의 이메일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하여튼 계속 연락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기대가 크고 또 우리 업계도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협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우선 무역협회는 주로 시범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무역협회가 혼자 다 해야 되겠다. 저는 회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무역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270명의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무역협회 회원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회장은? 저는 무역협회는요, 우선 선두적이고 전략적으로 먼저 좀 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지고 우리 업계를 다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는요, 대한민국 전 정부, 대한민국 전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가 다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책들이 다 잘 조율이 되고 있고 일관되어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그 명함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장단께는 우리 무역협회 직원들 명함을 받으셔서 뒤를 딱 보셔가지고 콜센터 1566-5114 그리고 OK, FTA 그 웹사이트 번호가 없으면요 그 무역협회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역협회 직원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걸 보시고 그게 무역협회의 증명입니다. 우리 안보회장이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뭘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FTA 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개소를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3월 15일 날 오셨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고 지금 17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상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KT넷 이런 활용 지원기관이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경부, 관세청, 중기청 같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장을 짓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까 봐 937개 산업단지하고 지금 지역 FTA 무역지원센터, 주로 이제 무역협회 지부죠. 16개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66-5114만 거시면 거기에 한 12명 정도의 그 콜센터 그 리시피언트들이 있어요. 그 24시간 가동하는 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였어요. 근데 콜센터라는 게 밤에도 수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급하면 바로 걸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일과 시간이 끝났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다 거기 앉아서 근무하는 거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는 과거 같으면 아마 그 중에 숙직을 또 몇 명을 거기다가 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또 뭐 맨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날 오전은 또 쉬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침대 갖다 놓고 자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테크놀로지가 많으니까 아이폰을 다 사가지고 한 세대를 줘라. 그러니까 당신은 12명 중에 3명, 당신은 오늘 숙직입니다. 그런데 10시부터는 집에서 숙직을 해도 좋은데 전화가 자동으로 FTA 아이폰으로 연결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좀 해보세요. 저도 가끔 해보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런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거 왜 무역협회가 할 일을 뭐 딴 데서 하나,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클라이언트인 회원 위주로 모든 게 생각이 되어야지 협회 조직을 위한 생각은 그건 아무 의미 없다. 또 관심도 없다.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거에는. 또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하면 무역협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거고 또 회비도 열심히 내주실 거고 사실은 회비는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이게 상승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기업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방문해가지고 애로가 일어난 거는 적어도 즉각 중간 보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요즘은 이메일이 좋으니까 이메일 보내고 그리고 주별로 그 문제를 좀 프로그레스를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리스폰시브한 반응을 보이는 좀 그런 무역협회가 좀 돼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특히 이런 경제가 어렵고 FTA가 이행이 되고 우리 무역이 중요한 경제성장의 역할을 할 때는 좀 우리가 열심히 그런 좀 회원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좀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저는 절대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혹시 변함이 있다면 허진규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운영 회장님이랑. 제가 잘 듣고 고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FTA가 성공할 테니까 성공하는 사례집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열심히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할 그런 베스트 지금 대학의 석사 정도를 가진 국제대학원 졸업생을 지금 3명을 저희가 지금 공개적으로 리크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원에 다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고 정말 무역에 대해서 우수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아마 이런 무역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거나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2분만 제가 FTA에 대한 이 오해, 잘못된 생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SD라는 건 한마디로 투자가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재산상에 심대한 손실을 봤다. 그럴 때는 수용을 해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간접 수용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투자가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에 530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난 60년 동안 투자한 게 450억 불이에요. 우리나라가 투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허 회장님 아침에 들어보니까 알라바마에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현대공장 옆에. 그러니까 허 회장님이 만약에 미국이 엉터리 정책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땅에는 공장 못 짓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허 회장님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좀 마음 놓고 투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필요 없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가 필요하고 또 전 세계가 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투자가 필요 없다고 했었던 것은 60, 70년대에 남미에서 풍미했던 해방신학의 하나의 주류였던 종속이론, 거기에서는 투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투자가 오면 나라가 종속이 된다. 지금 전 세계 190개 국가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우리 북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런 건 필요 없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TA가 외자를 유치하려면 필요하고 2,700개 전 세계 협정에 다 들어있는 거고 우리나라 8개 FTA 중에 7개에 들어있는데요. 딱 하나가 안 들어있어요. EU입니다. 왜냐하면 EU는 이 투자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각 자국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개국 중에서 22개국하고 개별 BIT를 맺어가지고 전부 다 ISD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볼리비아에 무슨 FTA를 해가지고 수돗물을 민영화하더니 수도값이 4배가 돼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랬다. 그런 게 이제 가끔 괴담이 떠돌아다니는데요. 사실은 볼리비아는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고요. 조세 자율권을 침해하느냐. 이 조세 정책은 FTA에 그것이 차별적이 아니면 FTA에 예외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차별적으로 외국인만 더 세금을 매겨야 할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재의 정책을 앞으로 우리가 안 고치겠다라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같은 거 이미 된 거를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예외가 돼 있고 쌀 개방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레칫 조항에는 해당도 안 됩니다. 레칫 조항은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자유화한 그런 부분에 일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병원은 FT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 대한 언급은 FTA는 없고 우리 개별법에서 외국계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기업만 혜택이냐? 그건 아까 제가 칠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반서민 반복지냐?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서 좋은 제품이 싸게 들어오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 경제가 커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약 12조 정도의 조세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더 잘 교육시키고 더 좋은 기술을 갖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영화 보기 힘들다? 이건 이미 다행히도 이거는 이미 입증이 돼버렸습니다. 이 스크린 쿼타 줄이면 우리 한국 영화는 시가 말린다라고 주장하던 분들이 테레비에 한 번쯤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이 국산 영화의 상영 비중이 7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하여튼 40% 후반은 다 유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약간 법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그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이 배치가 되면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FTA가 뒤에 비준됐으면은 그것이 전 법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협정을 그대로 반영한 법을 따로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이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이게. 그걸 해야만,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이행법을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미국 법원에 제소는 하지만 FTA를 근거로 해서 제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법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행법은 단 한 자도 FTA 조약을 반영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반영을 안 했다면 우리가 발효를 안 시키죠. 근데 4개월 동안 우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미국 이행법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 그런 거고요. WTO로 가면은 협정을 맺은 나라에 있어서는 그 협정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TO에 가서 FTA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제소를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실질적 차이는 없다. 이거는 법적 체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을 그냥 아주 뒤집어지게 만든 그 괴담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 검색하려면 기술적으로 일시적 저장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거기에 카피라이트가 적용돼가지고 마음대로 저장을 못하니까 당신네들 뭐 인터넷 쓰는 거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예외 조치로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인터넷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 정도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FTA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건데 자유화 이코르 신자유주의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니까 반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도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라는 건 정말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190개 중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서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보험 제도도 가지고 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국가보험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안전을 위해서 FDA 뭐 이런 그 약품을 검사하는 기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FTA는 워낙 많은 규제를 말하자면 좀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너무나 규제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고 없애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FTA는 그거의 상당 부분을 없앤다. 높은 관세를 없애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신자유주의, 순수한 신자유주의로 가는 정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90개 국가 중에 신자유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전부 다 말하자면 믹스, 혼합경제, 제3의 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블레어 총리가 그랬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고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굉장히 국가가 좀 많이 개입을 하는 그런 정책이었고 80년대 초부터 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거를 담보해야 되는 건전성 규제는 대폭 강화해 나갑니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 경쟁을 제한하고 누구만 하게 하고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은 줄여가겠다. 그거는 뭐 전 세계의 다 하나의 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간단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사항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사항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FTA 관련해서 미국 상원에서
우리나라가 83표를 받아서 가장 기록적인 찬성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간에서는 과거 FTA 첫 번에 체결됐던 내용에 비해서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상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실제 내용을 봐도 그건 전혀 타당한 논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대하는 쪽에서 한 10개인가를 처음에 좀 고쳐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9개는 이미 벌써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전 협정하고 변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 조금 유리하게 변했다면 저는 그게 반드시 미국한테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7년 제가 국무총리를 할 때 4월 초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의 미국에서의 자동차 비중은 4%입니다. 현대기아가. 지금은 9%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FTA라는 건전한 안정적인 교역 질서를 보장해주는 FTA를 통해서 자동차를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해줬냐 하면 완전히 자동차 비중이 더블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요타 아닙니까? 도요타. 물론 정부가 개입한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정치권, 언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쓰나미까지 겹쳐가지고 작년도에는 도요타가 마이너스였어요. 미국에서의 판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동차는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 업계의 서포터가 없으면 국회 통과는, 미국 의회 통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FTA는 필요하다는 거는 그건 우리의 머스트고 자동차는 우리가 타결됐을 때보다도 이미 2배 이상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조정을 했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걱정하는 문제를 좀 3년 동안 연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센시티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천천히 관세가 없어지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 미국에 주재하는 우리 주재원들의 비자가 좀 쉽게 좀 장기간 매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꾸는 그 제도하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그 균형을 이룬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분명히 얻었고 우리가 양보한 거는 그건 충분히 양보할 만하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FTA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동차는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이 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요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그건 정말 우리 자동차업계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60억 불을 자동차를 수출을 하고요. 40억 불을 부품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부품에 대한 영향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각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수출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 결국 이제 현대 기아의 조립차에 대한 관세가 지금 2.5%입니다만 그걸 좀 몇 년 좀 유지를 해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미국 차가 너무나 일본이나 구라파에 비해서 제대로 팔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는 미국에 팔기는 해야 되겠고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잘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소 좀 조정을 함으로써 저는 미국 차가 좀 분발해서 좀 일본하고 구라파를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라파는 4만 대씩 파는데 미국은 7,000대, 8,000대 이렇거든요. 일본만 해도 지금 3만 대를 팔잖아요, 1년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별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제 미국 업계가 좀 분발하고 우리 자동차가 순조롭게 들어가고 부품의 관세는 즉각 없어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협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질문하실 회원분 계십니까? 예, RTN 비즈컴의 박상영 대표입니다. 오늘 회장님 취임 감사드리고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FTA를 통해서 시장 확대하는 거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FTA를 통해서 많은 상품이 나가는데 교육되겠는데 그 중에 자동차나 이렇게 IT 같은 큰 업종들은 정말 많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개발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업종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돌아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와 저 가족 형제들, 외갓집, 고모네 이렇게 친인척들 돌아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청년들이 일을 참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고령화로서 많은 분들이 30만 원씩 저걸 받으면서 굉장히 실업자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제품을 우리가 과거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수입해서 인가공업에서 가공해서 무역을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물건을 개발했던 거를 상품화해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손놀림도 안 좋은데 우리 한국의 연세 드시지만 50, 60 되신 분들이 손놀림도 좋고 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 상품을 더 질을 높여서 지금 넓혀놓은 FTA 시장에 많이 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코트라에 그래서 지금 시장 개척하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있는데 사실 교육 문제를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우리가 어떤 차를 가지고 가서 고장나서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비포 서비스를 해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내 직성에 맞는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분야의 업종을 발굴해서 정말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째로 결국 시장이 넓어도 좋은 제품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거죠. 물론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몇 회원님들하고는 협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소기업 우리 무역업체에 가보니까 가장 큰 애로가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FTA 좀 활용하고 싶은데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도 없다. 또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러오면 또 산업을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좀 뽑아보려고 작년 7월 1일부터 공고를 냈는데 아직도 안 온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년 넘게 된 문제고. 근데 한쪽에서는 또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런 쪽은 좀 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우리 교육기관이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예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무슨 과를 그렇게 우습게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까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 과는 어디 문학을 좀 전공하는 과인데요. 외국 문학과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가 모국어인 본국에서 배출하는 그 문학 전공자보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안 되냐. 미국 같았으면 진작 그 정원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커리큘럼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위해서 기업이 투입하고 재원도 투입하고 교과 과정 만드는데 같이 만들고 이루어졌을 텐데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노력을 했죠. 저도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 깁니다만 근데 두 가지예요. 첫째,
제가 보면 우선 좀 교육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되게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섬찟섬찟해요. 한국 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이 양반은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좋다고 그럴까? 근데 그 양반이 평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열정. 이거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미국은 자기 아들, 딸이 무슨 뭐 학교를 가는지, 뭐 학교를 드랍아웃 했는지, 고등학생들이 30%가 그냥 학교를 떠나버리는 애들이거든요. 우리는 아마 그게 0.000001%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는 마저 죽죠, 우리 부모들한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교육을,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 좀 자기가 원하는 데 가고, 소질 있는 데 가고, 또 그런 과들이 대학에 많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의 우리 교육은 너무 점수 위주. 내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따져보면 점수 위주. 무슨 뭐 특별 활동이라는 것도,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도 점수 위주. 그러니까 도대체 1점 차이로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은 대학에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소송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교육제도가 좀 사람을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이 한 사회적인 이런 소셜 그런 그 어빌리티 같은 거를 좀 보고 뽑는 쪽으로 꼭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우리 학부모들이 좀 참아줘야 됩니다. 대학이 어느 90점 맞은 사람이 있고 80점 맞은 사람이 있는데 따져보니까 80점 맞은 사람은 대학에서 뭐 야구 주장도 하고 가정 환경을 보니까 뭐 어머님 아버님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소득을 올리셔서 교육시키는 분이고 이 90점 맞은 사람은 아버님은 의사고 어머님은 변호사고 뭐 이런 사람이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 80점짜리를 한번 뽑아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뽑아요. 아마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입학 사정관제라는 게 바로 그런 거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주호 장관께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님들로부터 말도 못하게 막 비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고려들이 있어서 사람을 뽑으면 부모님들은 다 지금 자녀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영어 단어 외우는지 아시지만 사실은 인터넷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좀 바뀌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자기 기도 피고 좀 쉬는 시간엔 좀 쉬기도 하고 특별 활동도 하고 뭐 야구도 좀 하고 이러고 해서도 저 사람 성격이 괜찮다 이래서 대학이 좀 뽑아주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걸 당연히 여기고 야 채점 서류 내봐라 이런 거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산학협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산학협동재단 이사회를 했는데요. 제가 우겼습니다. 그 이사장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상공부에 있었고 재경부에 있었고 총리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이 산학협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산학협동이 안 되면 청년 실업 해결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셨어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언제 도대체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공부한 사람을 데려다가 언제 교육시킵니까? 평소에 교육을 시켜야죠. 3학년 때부터 그 사람들이 뭐 학과로도 오고 방학 때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뭐 사장님 취향도 좀 알고 그 학생의 성격도 알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 식구다. 그럼 4학년 졸업하면 그냥 그대로 써야죠. 그건 경력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주호 장관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선생님들이 우선 귀찮아합니다. SCI 인덱스에 오르는 논문 써야 되는데 왜 학생 코치하라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 무슨 대학이 무슨 취업 무슨 훈련 장소냐. 글쎄요. 상아탑이 그렇긴 하죠. 맞긴 맞아요. 상아탑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고고한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10년만 지나보세요. 나는 폐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가서 소셜 이 게더링을 하고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 문제고요. 학교, 교수 이제 여기가 문제고 또 하나는 여기 모이신 우리 기업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절실한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그런 학생들을 좀 보내라. 우리가 귀찮다. 와봐야 당장 뭘 하지도 못하고 구경이나 하다가 또 얼렁얼렁 하다 갈 텐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을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이 뭔지, 공장이 뭔지, 기계는 어떻게 다루는 건지, 또 무역은 뭔지 이런 거 좀 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이 진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전부 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5명씩만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같이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거다. 다행히 우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요. 하도 안 되니까 교육부는 대학 소관 아닙니까?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산학협동 담당 부총장을 임명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대학에 임명을 했는데 아직도 꿋꿋하게 버티시는 대학이 여러 개 아직 있습니다. 산학협동재단은 물론 지금 그런 일에 깊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꿀 겁니다. 그거는. 왜? 산학협동을 잘하는 교수, 산학협동을 잘하는 학생, 산학협동을 잘하는 기관, 여기에 비록 아직 재원은 부족하지만 무역협회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사실 이제까지는 대개 산학협동재단 이사장으로 무역협회장을 뽑아놓으면 한 번쯤 나타날까요? 한 3년 동안에? 그리고는 이제 가버린 다음에 새 사람이 또 하겠다고 이사회에 나타나는 게 다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매번 갈 거고 산학협동재단의 펑션 자체를 저는 바로 이런 국가적인 청년 취업의 해결, 우리 대학 교육의 정상화 이런 쪽하고 링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 문제입니다. 무역협회가 이 FTA 시대를 맞아서 경쟁력을 위해서는 딱 하나 정말 열심히 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인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매크로 정책이 있습니다만 환율, 자금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우리 정부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이 인력 문제는 전체 기관이 12개 기관이고 프로그램이 94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적으로. 이걸 한번 기업 입장에서 다 좀 리뷰를 해가지고 고칠 거는 고치도록 건의하고 새로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좀 기업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좀 그런 도움을 받도록 하고 우선은 은퇴하신 그런 은퇴 기술자라든지 또 영어하는 무역협회는 한 100명쯤 있습니다. 또 컨설턴트도 있고 하니까 전화가 오면 즉각 파견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프린시플로 해보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무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저는 물론 경쟁력 있는 제품 넓은 시장에서 팔아야 된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술, 좋은 제품, 넓은 시장에 더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문화, 우리의 레퓨테이션, 우리의 전반적인 평가 이런 것이 이제는 좀 합쳐져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문화 상품을 판다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190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존경하고 더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코엑스가 정말 좋은 그런 하나의 전시장, 경제, 무역의 장이 돼 있습니다만 문화의 장이 돼 있느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컴플렉스를 경제와 무역과 문화가 같이 하는 그런 몰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와서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또 그런 무역 활동을 문화 활동을 외국에 가서 저희가 혼자 할 생각 초도 없어요. 문화부도 있고 무슨 외교부도 있고 많습니다. 또 돈도 꽤 있어요. 또 필요하면 돈을 또 더 따야죠. 예산도 따고 우리 협회도 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해가지고 우리 전체 국가의 이런 레퓨테이션, 이미지 이걸 좀 올려서 관광도 더 하면서 우리 제품들이 좀 프리미엄을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력, 그거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무역연구소를 개편해서 이번에 기업 경쟁력실을 기존 인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 비전은 지금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부나
외교부나 관련되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이거를 경제 무역과 어떻게 병합시키느냐 하는 문제고 그거에 대한 실현을 우리 이 몰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저희의 이런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